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롯데월드타워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아침 6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장맛비가 지난밤에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 개미의 비바람과 함께 거세게 장맛비가 몰아쳤었는데요. 현재는 그친 상태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을 이끈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이야기 제2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1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 제1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제2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을 이끈 45명의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제2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좀 마지막 부분에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과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관하여는 짧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이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부터 현재의 미국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전임 대통령이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헌정사상 초유의 사선, 대통령에 4번 당선되는 그 사선이라는 것 때문에 독재 우려가 있다 해서 후임자였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수정헌법 22조가 1951년 2월 27일에 발효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 내용인즉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4년 임기를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수정헌법 22조인데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유고됐을 때 자, 여기 횡단보도 건너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유고됐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데요. 유고된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총 4년 임기 중에 자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가지고 부통령이 그 자녀 임기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그 자녀 임기를 수행한 부통령은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한 번만 출마할 수 있고, 반면에 유고된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미만 남은 상태에서 부통령이 자녀 임기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그 승계한 부통령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2번 출마할 수 있다라는 게 수정헌법 22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수정헌법 22조가 발효된 1951년 2월 27일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경과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1945년 4월 12일 날 전임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을 했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이 된 지 약 88일 만에 대통령직을 승계했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3년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는 2번이 아닌 1번만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일견 보일 수 있는데, 단서 조항에 수정헌법이 시행될 당시, 즉 해리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전임자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녀 임기 3년 9개월을 수행하고 나서도 추가로 대통령에 2번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돼서 임기를 수행했지만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포기했던 이유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7년 당시 이른바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을 통해서 서유럽 부흥 계획을 추진하는 바람에 미국의 돈이 너무나도 그 서유럽에 많이 지출이 돼 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았었던 겁니다. 자, 트루만 독트린, 마샬 플랜 어제 말씀드렸었죠. 트루만 독트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폐허가 된 서유럽의 그 상황이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그 가난 속에 공산주의가 싹트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트루만 독트린, 해리 트루만 대통령 이름을 따서 트루만 독트린이고요. 그 당시에 그걸 세부적으로 추진했던 게 마샬 플랜인데요.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트루만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통해 가지고 폐허가 된 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서유럽을 부흥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 속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싹틀 수 있기 때문에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권이 서유럽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른바 트루만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지원을 하는 바람에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져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승산이 낮다고 봐가지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재선 출마를 포기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헌법 22조가 발효되려면 미국의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씩 찬성한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연방 국가이다 보니까 50개 주의 의사도 중요해서 대통령 임기 제한, 임기를 2번까지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22조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4분의 3, 즉 75% 이상에 해당되는 주에 의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준을 받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그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통과가 됐지만은 50개 주에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의 비준을 받는데 4년이 걸려서 1951년 2월 27일에야 수정헌법 22조가 발효가 됐었습니다. 그게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리고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또 재밌는 게 있죠. 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군의 총사령관은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고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었었고, 그걸 기반으로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1949년에 창설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의 초대 최고사령관이 되기도 하고,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195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으로 출마해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인물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은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두 분은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인물인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890년생, 더글라스 맥아더는 1880년생. 맥아더가 아이젠하워보다 10년 연장자고 또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11년 선배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 식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또 건너보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뛰고 있는 것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빗방울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또 빗방울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앞 삼거리 횡단보도 신호를 건넜습니다. 자,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 서쪽 방향입니다. 아까 촬영을 시작했던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힘차게 계속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승승장구를 해서 1952년에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하는데요. 반면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10년 연장자이자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11년 선배인 더글라스 맥아더는 카리스마와 신념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34대 대통령까지 되지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또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성공리에 진행하고 계속 한국전쟁을 잘 방어했었던 더글라스 맥아더는 쓸쓸하게 퇴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1951년 4월 11일에 그 당시에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더글라스 맥아더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임을 하게 되죠. 자, 왜 해임을 했냐? 더글라스 맥아더가 계속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고 계속 북으로 진격을 했는데요. 신의주 압록강에서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일사후퇴가 벌어져서 더글라스 맥아더는 굉장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산주의자다 보니까 중공군의 개입에 대하여 중국과의 중공이죠. 그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 중공과의 전면전도 감수를 하고 원자폭탄까지 중국에 투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호전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은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호전적인 더글라스 맥아더를 경질할 수밖에 없다,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6.25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1년 4월 11일 1951년 4월 11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더글라스 맥아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을 해임을 하고, 그로부터 8일 후인 4월 19일에는 더글라스 맥아더가 미국으로 귀국을 해서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고 퇴임을 하는데요. 어떤 연설일까요?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매우 유명한 명언이죠. 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 당시 1951년 당시가 더글라스 맥아더는 나이가 71세였습니다. 1880년생이니까 1951년 당시에는 71세 한국전쟁의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이 되고 1951년 4월 19일 미국 연방 상원 하원 합동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하면서 기립박수를 받는데요. 그 연설의 제목이 핵심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미국의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 군가의 후렴구에 나오는 그 문구입니다. 영어로는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언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글라스 맥아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맥아더보다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11년 후배로서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었는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제34대 미국 대통령까지 되는데, 반면에 더글라스 맥아더는 역사 속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하게 퇴장을 하는 그러한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1953년 초부터 61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했는데요. 그때 대통령을 할 때 나이가 1890년생이다 보니까 1953년 초에 대통령에 취임할 때 나이는 63세 고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젊은 부통령을 내세운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리처드 닉슨입니다. 리처드 닉슨이 1953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부통령을 할 때 나이가 39세였습니다. 39세.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가 JD 벤스가 발탁이 됐는데요. 그분 나이가 또 39세 젊듯이, 즉 트럼프의 나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트럼프의 고령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39세의 JD 벤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듯이 1953년 초에 34대 대통령이 된 63세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젊은 부통령 후보 리처드 닉슨 39세의 리처드 닉슨을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했었고요. 그런데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민주당의 존 F 케네디와 격돌해 가지고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61년 1월 20일에는 35대 대통령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4월에 피그스만 침공 작전이라고 있죠. 쿠바 망명자들이 쿠바로 침공하는 것을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가 도와줬다라는 게 피그스만 침공 작전인데, 결국 실패로 끝나가지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망신을 당했는데, 그로부터 1년 반 후인 1962년 10월에는 인류 역사상 핵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 즉 아마겟돈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게 1962년 10월인데요. 그게 뭐냐? 바로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에다가 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 시절에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코앞에 있는 쿠바에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어서 그 소련의 미사일 기지 건설 물자들이 쿠바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쿠바 해상을 다 봉쇄를 하고 검문 검색을 해가지고 그러한 물자들을 다 차단시켰는데요. 그래서 그게 끝까지 갔으면은 미국과 소련이 인류의 종말, 즉 아마겟돈이 초래될 수 있는 바로 핵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 간의 수십 통의 서신 교환을 통해서 결국은 소련이 핵미사일 기지 공사, 쿠바에 건설 중인 핵미사일 기지 건설 공사를 중단하기로 선언해서 사실상 미국이 승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전인 1961년 4월에 피그스만 공격 실패로 인해 가지고 망신을 당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는 반대로 엄청나게 국민들의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도 잠시 1963년 11월 22일에 1963년 11월 22일에 바로 미국의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월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되는 불운을 안게 됩니다. 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헌정 역사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43세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한 이제 역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베트남전에 실질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군사 고문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단초를 제공을 했는데요. 자, 실제 베트남 전쟁은 1964년 동킹만 공격, 베트공이 베트남의 동킹만에 정박 중인 미군의 함정에 공격을 가하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그게 1964년인데요.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963년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트남에 수많은 17,000명 정도의 미국 군사 고문단을 베트남에 파견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단초를 제공한 인물은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베트남전을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은 존 F 케네디가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되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바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입니다. 자, 린든 존슨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따라 케네디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1년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암살됐기 때문에 그 지위를 승계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그 이후에 대통령을 2번 출마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까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자, 그런데 그분은 1964년에 한 번 출마했고 68년에는 재선 도전을 포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베트남전의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 약 55만 명을 파병을 해가지고 그 중에 약 10%인 5만 8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군도 파병이 됐는데요. 우리 한국군은 약 5만 명이 파병이 돼서 그 중에 10%인 약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베트남 전쟁,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린든 존슨 36대 미국 대통령은 1968년 재선 도전을 포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이후 56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시점에 미국의 현재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 도전 포기를 밝히셨죠. 그러니까 린든 존슨 36대 대통령 이후 56년 만에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밝히는 게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로서는 56년 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자,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의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지는 여론조사가 트럼프가 한 51%, 카멀라 해리스가 약 48%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트럼프가 우세하긴 하지만 조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보다는 격차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잠재적 경쟁 후보였던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도 민주당원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선언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하여 지지를 선언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자메이카 계열의 경제학자 출신, 스탠포드대 경제학자 출신이고 어머니가 의학자인 인도계인데요. 젊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사실상 인도계 흑인 여성 부통령인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흑인 여성 최초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 린든 존슨은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베트남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5만 8천 명 정도가 사망하는 그러한 참혹한 베트남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해가지고 재선에 도전해봐야 승산이 없다고 판단돼서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걸 포기해서 다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요.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8년 전인 1960년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붙어가지고 패배의 쓴맛을 봤던, 그 다음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39세로 부통령에 취임했던 리처드 닉슨이 1968년에 제3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39세였던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16년이 지난 55세의 나이였던 1968년에는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자, 이 리처드 닉슨은 1972년에 재선에도 성공을 하는데 1974년 8월 9일에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사임을 하죠. 사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8명이고 그 중에 7명은 태쿰새의 저주와 관련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도 있고 병으로 죽거나 암살된 대통령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8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병으로 죽었는데요. 그 중에 그 8명 중에 임기를 못 채운 8명 중에
7명은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되고 나머지 1명은 테쿰스의 저주와는 관련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즉 235년 동안 45명의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유일하게 사임을 했던 인물은 유일하게 바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랬었죠.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그게 1972년도에 발생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그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선거 캠프 멤버들이 상대당 후보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사무실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었는데요. 그곳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 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그게 1972년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했을 시절인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워싱턴 포스트라는 미국의 3대 언론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가 집요하게 그걸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전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됐는데요. 그러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보고를 받아서 진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중에도 전혀 몰랐다. 처음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알진 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그런 일을 자행했다면 사과를 하면 끝났을 텐데 나중에도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사건을 은폐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 8월 9일에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게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고,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인데요. 제럴드 포드는 1975년 9월 5일과 9월 22일에 암살 위기를 2번을 당했죠. 자, 제럴드 포드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1975년 9월 5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암살범의 공격 시도가 있었는데 경호원이 그걸 발견하고 총기 발사를 차단해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17일 후인 1975년 9월 22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 또 암살 시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총기가 실제 발사가 됐는데 총격이 있었는데 피해가지고 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찍었지만은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피격이 미국 헌정 역사에서 45명의 대통령 중에 피격이 시도됐던 케이스가 총 도널드 트럼프까지 12명인데요. 12명의 대통령이 피격이 됐는데 총기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실제 암살된 인물은 4명이라고 소개를 했었고, 그게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암살이 시도됐던 12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도 1975년 9월 5일과 9월 22일에 암살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통령이 2번 암살이 시도된 케이스는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암살이 한 번 시도됐고 암살이 성공된 케이스도 있고 실패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암살을 2번 시도 당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밖에 없습니다. 1975년 9월 5일에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실제 총기가 발사되진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미리 발견해서 차단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17일 후인 1975년 9월 22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 총기까지 발사가 됐는데 총알이 맞진 않아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여하튼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그런데 경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1976년 대통령에 또 출마를 했는데 패배하고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당선됨으로써 지미 카터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됐고요. 지미 카터 정부에서는 1979년도에 중동 평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던 아랍과 이스라엘의 평화회담을 주선했는데요.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를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서 그 정상회담을 주선을 했었죠. 그래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가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주선했던 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그때는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지만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1994년 6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김일성 북한 주석과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 간의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정상회담 날짜가 도래하기 17일 전에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함에 따라 그게 이제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그걸 추진했던 인물이 바로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걸로 기여돼서 2002년에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의 역사 속에서 45명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4명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또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그 다음에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다 현직 대통령 시절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받을 수도 있었는데, 반면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퇴임 후에 2002년에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더 값진 노벨 평화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후반에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페널티로 바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하고 서방, 한국, 일본 등이 보이콧을 선언했죠. 그래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미국, 또 서구, 서유럽, 그 다음에 한국, 미국이 불참 보이콧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지만 정치와 스포츠를 연계시켜서는 안 되는데 왜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했나라는 비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후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할 때는 반대로 동구권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소련, 동유럽, 북한, 쿠바 등이 1984년 로스앤젤레스에 불참을 했었습니다. 즉 모스크바 올림픽에서의 서방 세력들의 불참에 대한 보복으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소련을 필두로 한 동유럽, 북한, 쿠바 등이 불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미 카터가 재선에 도전을 했지만 또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의 4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로널드 레이건은 한마디로 평가하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죠. 국가에서 경제에 관여하는 걸 최소화하고 시장의 정글의 법칙에 따라 자유주의로 해라 라는 게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던 인물이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분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었고 영화 배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분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세계적인 주립대학교인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죠. UC 버클리에 그래서 베트남 전쟁 반전 시위가 격화됐을 때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들을 투입해 가지고 엄청나게 심하게 진압을 했다라는 그러한 안 좋은 평가도 받습니다. 자, 현재 시각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6시 59분 7시 정도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멈춰서 천호 근처 롯데 시네마 강동점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한 15분 정도 더 촬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1980년에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돼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하여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서 결국 1980년대 후반에 동구권 공산권이 다 몰락을 했죠. 구소련도 붕괴가 되고 동유럽들도 공산화해서 이제 무너지고 또 독일도 1989년에 서독과 동독을 가르던 장벽이 이제 무너지고 브란덴부르크의 그 장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듬해인 1990년에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통합해서 통일 독일이 이루어질 정도로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는 공산권들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었던 바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도에 레이건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이른바 아버지 부시, 바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4번째 가문이 바로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 4번째 가문입니다. 자, 그래서 41대 대통령으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대통령 임기는 4년 한 번밖에 못했었죠. 1991년 1월 중순부터 1991년 2월 말까지 약 6주 동안 사막의 폭풍작전, 이른바 걸프전이죠. 사막의 폭풍작전을 통해서, 자, 이 가방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막의 폭풍작전을 통해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사실상 패배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UN 안보리에서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석유의 욕심을 들여가지고 쿠웨이트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UN 안보리에서는 미국에게 그런 권한을 줬죠.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을 축출하는 것에 찬성한다. 단 다국적 군인 연합군이 이라크의 영토까지 침공해가지고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1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불과 6주 동안 전개된 걸프전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을 다국적군이,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이 다 이라크군을 쿠웨이트로부터 몰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라크로 진격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제거하지 못했는데요. 그게 바로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